반갑습니다. 우리 한상진 교수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한민국의 1급의 저명인사이시고, 또 앞에 얘기 내가 할 말을 자기가 먼저 해버려서 나는 뒤에 할 말이 굉장히 편안하게 돼 있어요. 왜 편안하냐면은 제가 지금 유감스럽게도 나도 목소리가 우리 한 교수만큼 쨍쨍한 사람인데, 원래는 오늘 제가 이 목소리도 기가 죽을 정도로 수술을 받아가지고 목소리를 낮은 톤으로밖에 할 수 없으니까 우리 한 교수가 세게 얘기했고 내용도 세게 얘기했고 내가 할 얘기를 아주 간결하게 잘 해주셔서 저는 한국 개조에 대해서 아주 요점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담당한 것은 복지와 경제의 균형, 이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담당한 것은 복지를 길게 못하고 그 다음에 경제 이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부분에 이제 과학기술에 대해서 우리 최 교수님 얘기하시고 그 맨 뒤에 정치와 행정은 우리 한 교수님이 내용을 전달하면서 또 토익 겸해서 이렇게 하게 되겠고, 또 경제 부분은 우리 유길상 교수가 하시는데 지금 세계일보의 경제국장은 전화가 왔는데 갑자기 그 준비한 취재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늦을 것 같다. 또 우리 끝난 다음에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에 서론 부분의 중요성은 두 어른께서 이상기 장관님하고 한상진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고, 제가 만약에 시간이 제약이 돼서 땡 치면은 저는 한 45분 이후에 이제 그만둬야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에 해야 될 일, 요것부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양극화가 돼서 잘 사는 사람은 너무 잘 살고 그리고 못 사는 사람은 굉장히 힘들다. 특히 우리 청년들은 청년 실업의 절벽에 도달해 있다. 이렇게 하죠. 청년 실업과 양육화에 여기서부터 우리 복지로 이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 결론부터 먼저 얘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책에는 이제 없는데 먼저 우리가 한국 개조 균형의 길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균형의 길 다 아시는 이런 내용과 같습니다. 같은데 이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책이 있죠. 제 우파의 보수파의 얘기, 그 다음에 좌파의 얘기,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중간에 제3의 길이다 이렇게 책을 만든 사람이 앤서니 기든스가 만드는 책이 제3의 길이라는 책이죠. 이 책을 활용을 해서 유럽에서는 자그마치 9개 나라가 정권을 잡았어요. 정권을 잡아서 15년이 지나니까 그 정권을 잡았는데 어찌된 심판이 이 나라들이 전부 어렵게 입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저는 이제 복도기를 들고 봤더니 우리 앤서니 기든스가 한국에 2번 오셨어요. 와서 우리 생산적 복지할 때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제3의 길을 한국에 소개해서 우리말로 만든 양반이 바로 내 옆에 계시는 이 한상진 교수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걸 연구를 해서 이렇게 덧배기로 봤더니 뭐냐면 좌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우리 촛불 집회에서 촛불 든 사람도 아니고 태극기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제3의 길을 걷자, 이렇게 책이 쓰여 있고, 그 방법은 어떤 방법을 하냐면은 국가가 중심으로 한 사회가 투자를 많이 하는데 길이 있다. 아마 그게 제3의 길로 제시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서 그 길로 더듬어서 보니까 유럽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조금 좀 덜 언solved 이 해결 안 된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제안한 건 아주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균형의 길이라야지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촛불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보수, 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수라는 일반적으로 경제 성장을 주로 지지하고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진보는 뭔가 하면은 성장된 과실을 가난한 사람에게 없이 많이 이렇게 사회를 갖다가 공평하게 좀 나눠주자, 이런 제 주장인데, 제 생각은 뭐냐면은 보수의 일을 beyond the right, beyond the left, 아주 그걸 던져버리면은 일이 해결이 안 되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을 해서 과실이 만들어지면 이게 첫째 조건이에요. 만들어져야, 나라가 경제 성장이 돼야 소득이 발생하고, 소득이 발생을 해야 우리가 나눠줄 거리가 있지 않느냐. 근데 나눠줄 거리가 생겼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재벌들처럼 몽땅 걸머지고 청년들한테, 중소기업한테, 가난한 사람한테 이게 분배가 잘 안 되고 있고 앞으로는 더 어려워집니다. 왜 어려워진가 아시죠? 잘 아시죠? 요 중간쯤에 우리 천학상 교수 얘기하는 대로 제4 산업혁명이 되면은 아주 전문가만 직장을 갖고 일반 보통 이런 짬은 전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럼 대기업이나 그 다음에 이런 전문직은 소득이 많이 편중이 되고 그리고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가 심해진다, 이런 게 전망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균형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보수에 주장하는 성장이나 그 다음에 분배하자고 하는 요 내용 사이에서 대기업이나 전문가가 너무 돈을 많이 가지고 소득을 많이 가지고 이렇게 잘 분배가 안 될 때 거기 이게 살기 사회 모양으로 말이죠. 어거지로 뺏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힘에 의해서 이게 재분배가 되는 건 아닙니다. 사회를 균형적으로 기능적으로 분배가 되게 하는 길이 뭔가 해서 균형의 길을 만들었는데, 여기서부터 조금 한마디 소개를 하고 이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균형이라고 하는 게 딴 말이 아니고 사람 몸의 인체의 건강으로 소위 생물학적 이런 개념이 들어간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몸이 건강한 사람은 호흡도, 맥박도, 혈압도, 당수치의 4대 기본적인 이런 그 지표입니다. 이 지표가 정상적으로 되면 건강하죠. 이 사회도 마찬가지로 건강한 사회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건강한 사회가 아니고 금방 선생님들 말씀하시면 깊게 병들어 있는 사회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우리 한상규 선생님의 그 사회학의 분야로 보면 사회병리 현상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어요. 그래, 우리가 병든 게 뭐뭐 병들어 있느냐. 우리나라 사람은 태생부터 갈등을 좋아한다고까지는 말할 수 없지만 이렇게 갈등이 굉장히 심해요. 분열과 갈등이 심합니다. 옛날에 이런 말 있죠. 옛날에 배고픈 것은 참는데 배 아픈 것은 못 참는다. 어디 좀 익숙한 얘기 아닙니까? 사촌이 논사면 배 아프다 말이야. 배 아픈 건 못 참는다 말이야. 이게 바로 갈등의 기본적인 소지가 있고 우리에게는 왜 이런 게 흘러내려오는 건지 말이지.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은 역사적으로 봐도 말이지, 이 갈등 사색강경부터 시작해서 싸우다가 그 다음에 인지를 안해서 그 나라 뺏길 뻔했죠. 그 다음에 또 갈라져서 싸우다가 일본 놈한테 뺏겼죠. 그 다음에 연합군에 의해서 도와주니까 찬탁 반탁하다가 또 남북으로 또 이 모양 하죠. 그 다음에 6.25 사업한테 또 제대로 정신 못 차리다가 또 이렇게 우리가 당했죠. 지금도 마찬가지. 이게 이 촛불이고 태국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도대체. 말도 아닌 얘기죠. 그런데 보수의 진보의 얘기를 융합하고 균형한 것 마찬가지로 촛불의 그러한 그 정의감과 그 다음에 태극기의 그 보수적인 이런 생각도 어떻게 융합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여기 오늘 이 책은 사실 여러분들 가져와서 두고두고 보시면은 우리나라의 그 앞으로 해야 될 80개
80개의 복지, 경제, 정치, 행정, 과학을 이게 다 담아놨습니다. 예, 다 담아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제안 말씀을 드린다고 하는 건 뭐냐면, 노사정위원회가 노동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버티고 있으면서 자기 자식까지 집어넣겠다고 이렇게 한 바람에 우리 젊은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요. 그 다음에 제가 울산의 현대공장에 가면요, 그 정규직이 놀아요. 놀고 세계 생산성으로 보면은 거의 꼴찌에 가까우면서 받는 거는 훨씬 많이 받습니다. 이렇게 갖고는 안 된다 이거. 그러니까 정부에서 뭘 하려고 했냐? 이 노사정위원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좀 타협을 해서 좀 잘 좀 해보자 말이야. 대한민국은 유사 이래로 타협에 이런 거를 만들어서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타협이 안 됩니다. 노사정위원회에서 대타협, 유럽에서 성공했던 대타협이 한 번도 우리는 성공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1 제안사항이 하나 있어요. 제안사항이 거기에 두 번 뭐냐면 균형장치를 여기다가 장치를 하나 해야 되겠다. 그 장치는 뭐냐면 공익조정위원회를 3심제로 안 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노사정의에 타협을 해놓고 그리고 금방 가서 뒤집어 버린다 이거야. 그리고 국민이 어려움에 있어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또 여기는 정부가 정치가 개입돼 가지고 정치적인 허브로 오늘날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종의 조정의 심판에 이런 프로세스를 둬야 되겠다. 이런 절차를 둬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좀 이해하시기가 난해할지 모르겠지만 국가인의 공익을 조정하는 위원회 3심제로 둔다. 그래서 1심에는 재판 과정 모양 1심에는 뭐냐면은 공익 조정을 하고 평가위원이 조정을 합니다. 자, 이 대기업, 중소기업, 그 다음에 요즘에 뭐 보수 진보 싸우는 거, 그 다음에 노동조합과 회사 싸운단 말이에요. 이렇게 할 때 국가의 경제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조정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평가합니다. 평가하는데 또 여기에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하게 불신합니다. 안 한다 이게 안 믿는다 이게. 그렇게 하면 제2심으로 올라가서 여론조사의 결과를 반영하면서 공익조정을 해서 여기는 이제 법적 제재력이 들어가는 심판을 제2차에 한다 이거예요. 그럼 그렇게 해도 또 불복하면은 어떻게 하느냐. 3심에는 요즘 유명한 헌법재판소 있죠? 헌법재판소 옆에다가 부서를 둬서 3심의 최종 결정을 하게 한다 이거예요. 이제는 싸워가지고 끝까지 가서 나라 망하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예. 그래서 헌재는 지금 법관으로만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쪽에 공익조정 심판은 별도로 법정을 같은 건물에다 두고 법관도 들어가지만은 여기는 변호사, 그 다음에 우리 여기 김상 교수 같은 교수님들, 그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할 때 직선제로 한 3명 정도 이런 위원들, 이런 분들의 권위를 합쳐서 최종 결정이 나면은 이제는 꼼짝없이 승복하지 아니할 수 없는 헌법 개정에 사실은 대통령이 권한이 있다 없다 촛불든다는 이거 정치적인 허구가 있을 수 있어요. 사실은 대통령제가 그렇게 나쁜 것만도 아닌데 대통령 권한을 좀 줄이는 거는 그거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앞서서 우리 생리 속에 갈라지고 갈등하고 하는 것부터 해결하는 이런 장치가, 이런 법적 장치가 더 먼저 필요하지 않느냐. 이것을 저는 먼저 제안을 합니다. 이게 바로 공익조정위원회라고 하는 제안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안 말씀은 여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게 지도자 교육을 어떻게 지도자들 이렇게 얘기할 때 가는 데마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왜 대한민국은 싱가포르의 이관유 총리 같은, 그 다음에 중국의 등소평 같은
이런 지도자가 도대체 나오지 않느냐 말이야. 예. 그래서 지금 아까 이상 장관님 모시고 우리가 시도했던 게 뭐냐면 지도자를 어떻게 기를 것인가. 지금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지도자의 그 양성에 바로 지도자가 어떻게 일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책에다가 80개 정책을 해놨어요. 그런데 정작 지도자가 될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없어요. 그래 앞으로 이런 지도자는 적어도 국가가 행정기관에서 절대 안 큽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좋은 대학 많죠? 뭐 스카이 대학도 있고 무슨 뭐 굉장히 많은데 여기 또 지도자 안 나와요. 학교를 안 다녔어도 좋은 지도자가 나오게 하는 것은 이것은 중립적인 기관에다가 만들어서 거기다 두고 지도자를 키워야 되겠다. 일본은 마스시다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돈으로 한 2조 가까운 이런 돈을 해서 지도자 키워서 수상까지 나왔죠. 국회의원 굉장히 나왔습니다. 우리는 그거 한다고 한 9년, 10년 해보니까 안 돼요. 예. 누가 돈 내준 사람도 없고, 우리 힘으로 올라니까 이렇게 해온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는 행정부나 이런 데다 둘 것이 아니고 재벌에도 돈을 이게 받아서는 이게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이게 해달라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순수한 우리 국민들의 돈 10원, 20원, 100원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은 국회 같은 이런 그 민주주의 대변기관에서 이거 하든가 이런 무슨 수를 써야지 지도자를 못 키워서는 그냥 우리 대장이 없어서 이게 오늘날 이뻐라지가 난다 이거예요. 그래 그것에 제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좀 시간 아끼기 위해서 넘어간데 마지막으로 우리 본론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양극화가 갈수록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보릿고개에 초급 목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모아서 수출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 국내에 자동차 사는 것은 비싸게, 국내에 텔레비 사는 것은 비싸게, 국내에 세탁기 사는 비싸게, 외국에 판 거는 그 돈으로 차별 가격에서 싸게 팔아서 이렇게 하고 정부가 지원하게 만들고 면세를 하고 해서 대기업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대기업을 나는 진보 이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에 어떻게 세금으로 뺐잖아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요 뒤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대소협동하게 해서 균형을 맞춰라. 대소협동을 해라. 아까 노조가 그렇게 이익을 추구한 요즘 정치 세력화 돼 있어요. 여기도 노사협동의 방식으로 해라. 그럼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거기에 바로 이 공익조정위원회에서 이제 거기에 순환 출자를 할 것인가? 그 다음에 금산 분리가 돼 있느냐? 그 다음에 하도급을 수탈하냐 하지 않느냐 말이지. 이런 거를 하라고 금감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를 만들어 줬더니 이런 기관이 정부가 그렇게 어떤 영향을 받은지 모르지만 제대로 행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분기가 또 남아있는 거예요. 요 남아있는 분기는 금감을 해서 이렇게 하고 난 요 마지막에는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서 법으로 헌법에다가 앞으로 박아서 이제는 더 이상 분기와 갈등이 없이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앞으로 여기에 나온 대로 발전 동력을 주기 위해서 국민의 명령으로 심판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삼심제를 제가 제안하면서 이제 첫 번째 주제라지만 지금 아득한 게 아니라 제가 앞으로 한 25분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 사이에 여러분들이 가지신 책에 복지부터 정책의 80개 정책 중에 제가 한 60개 정도는 이제 얘기할 텐데 중요한 것만 내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가지신 책에 11페이지 봐주세요. 11페이지. 그 11페이지에 보면은 요 그림이 제가 몇 번 세미나에 소개했는데 그 내용 같긴 하지만은 오늘은 제가 강조하는 앵글이 조금 다릅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사회민주주의와 그 다음에 신자유주의 이런 것을
제3의 길을 했다고 거기에 세 번째 했죠. 제3의 길과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균형의 길은 뭐냐? 그 균형의 길의 요인을 거기다가 써놨어요. 근데 균형의 길은 다른 말로 말하면 제3의 길에 그렇게 협력해서 중도에 이 채택을 하는 것과 균형의 길을 갖는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은 이거죠. 아까 말씀드린 사람 몸이 아까 4대 맥박이나 호흡이나 이게 되면 건강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은 진화합니다. 진화해요. 어린애가 커서 점점 진화죠. 그 다음에 내가 30세를 먹었어도 그 다음에 하루하루 지적인 진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동물도 진화하고 모든 게 진화하죠. 그래서 건강하면 진화하고 진화하면 발전한다. 이 똑같이 사회가 병리 현상에 병들어 있는데 건강한 사회를 만들면 그게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면 최적 효율이 나타납니다. 이 용어가 조금 어렵습니다. 요즘에 저 인공지능에서 많이 쓰는 용어예요. 최적 효율 상태가 와요. 그 사회가. 최적 효율 상태가 오면 적은 비용이나 적은 자원을 들이고도 굉장히 좋은 그런 아웃풋이 나오고 산출물이 나오고 국가의 소득이 증가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소위 강한 나라가 소위 된다 이거예요. 이와 같이 그런 그 최적 효율을 만들기 위한 이런 방식을 여기 얘기한 대로 발전 동력이라고 저는 이름을 붙였어요. 이렇게 해서 나라를 좀 좋게 만들자 말이야. 예. 그래서 그 내용이 거기 써 있는데 전문적인 것은 전문가한테 맡겨두시고 이런 표에 의해서 이렇게 비교가 된다 하는 것을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 이제 또 넘어가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시면 어떤 말이 나오느냐. 거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왜 우리나라의 총 예산의 30%에 가까운 이런 복지 예산을 쓰는데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자살률은 OECD에서 제일 높습니다. 노인네들한테 기초연금이 뭐 이런 여러가지 그 도움을 많이 드리는데 노인네들의 자살률은 세계의 평균의 한 5배 정도 됩니다. 5배보다 훨씬 더 돼요. 그럼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정부의 예산을 쓰면서도 두 가지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왜냐? 정부 예산 쓰는데 정부가 갖고 쓴다 이거예요. 그 이상한 얘기죠, 그죠? 그럼 정부가 갖고 쓰지 않으면 누가 쓰냐 말이야. 정부 예산을 정부가 가지고 쓰면 공무원들이 내가 노인의 소득에 대해서 내가 정과장인데 여 옆에 있는 김 과장하고는 어떻게 하는가? 말도 안 해요. 말도 안 하고 내가 만들어 놓으면 내 거야. 네가 한 건 네고. 이걸 뭐라는 칸막이라 그래요. 왜? 이 칸막이가 있어야지 나는 과장 자리를 지킬 때 공무원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이런 모든 복지 프로그램 전부가 칸막이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연초에 1월부터 3월 사이에 이 복지에 이 욕구가 굉장히 아주 폭주합니다. 왜 그런가? 아동수당, 그 다음에 독거노인의 수당, 장애인 수당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밀려서 연초에 오기 때문에 이게 어디로 가는가 하면 이제 공무원은 그렇다고 해서 이 노인에 대해서 절대 정부 예산 줄 수가 없어요. 반드시 규정에 의해서. 규정 안 하고 줬다는 이거 뭐가집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통합전산망이라는 게 있어요. 요즘에 사회보장 정보원이라고 하는데 통합전산망이라고 하는데서 모든 정보는 다 하고 딴 데서 정보 만들면 안 돼요. 예. 통합전산망에 전화를 거는데 정보가 전화가 불통이 돼가지고 폭주하니까 전국에서 오니까. 그래서 이게 잼이 돼가지고 기다리다가 이게 늦고 또 그렇게 해서 한다 그래도 정해진 거는 못한다 이거야. 그래서 돈이 130조가 아니라 1300조를 쏟아봐도 우리나라는 조금 더 나아지지 않고 자살한 사람이 줄어지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처럼 이 사회복지가 국가가 전부 켜지고 이렇게 경직화되어 있으면 절대 우리는 좋아질 게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 할머니가
김봉기 할머니라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십시다. 저기 산천 산골에 이 할머니가 당장에 지금 거동이 불편하세요. 약을 사야 되겠는데, 예. 그럼 도움을 요청하는데 면사무소에 전화해봤자 도움이 안 옵니다. 근데 누가 도와줘요? 돈도 상관없는, 국가하고 상관없는 옆에 집에 부녀회장이나 옆에 집 이웃의 아줌마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 바로 요 옆에 있는 옆에 집의 아줌마, 이걸 뭐라는 거야? 민간자원이라는 이 민간자원에게 이게 가서 일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정부가 훔쳐지고 130조에서 구청 소재제는 별거 다 있어요. 복지관도 있고, 그 다음에 보건소도 어떻게 하나, 보건의료원으로 돼 있고, 여기에 병원도 있고, 거기 구청 소재제 맡고 사람은 병원도 사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아주 이렇게 이상한 나라가 되어 있는데, 누구도 신문도 이거는 보고도 안 하고, 지금 이걸 모르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는 거면, 정부가 복지 예산이 내려가는데 전달책에 사람 신경망 모양으로 내려가는데 이게 전달 장애의 장애병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이것을 뚫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 예. 이 뚫어지는 것을 어떻게 뚫느냐 하는 것은 민관협치라고 하는 말을 나는 쓰는데, 요 제도에 대해서 또 이 균형의 메커니즘을 걸자고 하는 겁니다. 좀 목이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시간 아끼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얘기가 이제 쭉 있고요. 그 다음에 간시는, 책에, 쭉 보면은, 21페이지에 보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것도, 우리 지금 내 오른쪽 옆에는 서울대학교 이걸 존경하는 김상인 교수가 앉아 계시는데, 아마 내가 복지의 교수를 평생 했는데 당신이 얘기한 건 말이야, 가정 같은 사회라는 건 이건 처음 들어본 소리다 말이야. 예? 이렇게 할 거예요. 이 가정 같은 정서적인 공동체, 요거를 바로 정서적인 인간의 행복감과 안정을 기준으로 해서 복지정책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돈을 받는 사람이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는 것을 기준해야지. 우리 정권이 전국의 노인한테 기초연금 줬다, 청년한테 청년 수당 줬다, 이런 것으로 허구를 가지고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정서는 어떤 정서냐면, 노인에게 예를 들어서 기초연금을 줬고 도움을 줬는데, 이 노인에게 행복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상담을 해서 필요한 기초 이런 보장을 해드리고, 기초 보장을 하는데 그냥 줘버리면 아무 효과 없어요. 행복 안 합니다. 또 자살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사람이 정서적으로 균형이 올라면 자기 성취감이 있어야 돼요. 자기 성취감. 이것을 나는 여기서 얘기하는 정서적인 혹은 가정 같은 이런 용어로 저는 썼습니다. 예. 그런 자기 성취감, 그 영어로 말하면 self realization이라고 그러는데, 이 할아버지가 도움을 받고 아무리 많은 돈을 쏟아부어도 이 사람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적은 돈을 줘도 꼭 필요한 것에 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성취감을 느끼게 해라 이거예요. 성취감이 행복감이고, 성취감이 없으면 노인들도 자살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취감 있는 데는 세계에서 부탄이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가 우리보다도 훨씬 형편없는 말 10분의 1이라는 그 GNP 가지고도 세계 제일 잘 사는 나라라고, 행복한 나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나라는 그 국민들로 하여금 농사 짓고 환경하고 성취감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정치인들이 이 공장만 하고 실제로 이런 성취감이 아주 그 데리케이트한 인간의 심적인 균형을 주는 이런 거는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세미나 다음에도 저는 계속해서 어느 복지정책을 내가 평가하는데 내 속으로 이것을 기준할 겁니다. 그래서 그게 보는데 노인의 소득 보장은 어떻고, 노인이 얼마나 자살하고 뭐 그런 얘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그 얘기는 이제 또 좀 넘어가고 25페이지로 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지에서 마지막에 이제 아이템인데,
그 다음에 우리 노인네가 되면 이제 연금을 받죠. 근데 국민연금이 지금 한 560조 정도 쌓여있습니다. 김 교수님 말씀이니까 지금 한 560조 올라갔죠? 네. 바로 이 연금의 대장님이 우리 김 교수님이시대. 506조 정도 쌓이는데 이게 조금 있으면 한 2,000조 올라가고 2,000조 쌓입니다. 근데 요즘에 각 정당에서 나한테 들려오는 소리냐면 뭐냐면 이 국민연금이 너무 많이 쌓여있다 이거야. 요거 좀 끌어다 좀 써야 되겠다 이거야. 이렇게 하고 유명한 그 대권 후보의 한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이 학자들 여기에 단합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왕년에 우리 김 교수하고 이게 처음에 연금을 시작할 때 저한테 그때 처음에 연금 뭔가 이거 배웠던 이런 친구들이 이제는 전부 정권에 달라붙어가지고 정치권에 달라붙어가지고 이거 쓰자 이거야. 여러 개혁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다가는 우리 미래가 이제 거덜납니다.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이 돈인데 얼마나 큰 돈입니까? 이게 날라가면 안 된다 이거야. 그래서 이걸 지키기 위한 게 뭐냐면 자동적 안정장치, 균형장치를 여기다가 걸겠다. 이건 어떤 수를 써도 앞으로 이게 걸 거예요. 균형장치를 걸겠다. 그 균형장치는 이제 이게 너무 기술적인 얘기니까, 그 어떤 경우도 돈이 적자가 돼가지고, 선진국처럼 그 세금 걷어서 막 그때그때 주는 이걸 부가방식이라고 하는데 부가방식을 안 떨어지게 좀 만들겠다 하는 게 제가 살아있는 한은 그렇게 할 겁니다. 저는 제가 이 모양을 만들어놨어요. 만들어놓은 거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그 너무 전문적이니까 이런 장치로 이걸 앞으로 우리는 이런 한국 개조를 하는데 이런 게 민생에 중요한 거지, 중요한 거지 누가 정권 잡느냐 저는 관심 없어요.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해서 복지는 제가 할 말은 다 하고 조금 이제 그 뒤에는 이제 경제 분야인데 제가 담당하는 제가 원래 그 복지 경제를 전공하는 그 선생입니다. 복지 경제. 그래서 경제 쪽에 간단하게 한 10분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29페이지. 자, 이거는 누가 가져간가 하면 우리 현대 그 기업 있죠. 현대 기업에서 만드는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여기 한 연구원이 이런 말을 해놨더라고요. 현재 우리나라는 뭐 빈벽에 둘러싸여 있다. 그래서 산업의 빈벽, 소위 아이스크림에 되어 있는데 8가지 둘러싸여 있다. 한번 보세요. 국제 간에 교역하는데 딴 나라가 전부 장벽을 치려고 보호무역에 빈벽이 쌓여있고, 그 다음에 국가의 그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되는데 막 인공지능과 이런 이런 여러 가지 경쟁력이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있고, 세 번째는 수출 산업을 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그 조선이나 이런 기업 모양으로 부실한 기업이 완성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주력 산업은 아직 우리는 못 만들어서 미래의 먹거리를 아직 못 만들고 있고, 뭐 등등 해가지고 8가지의 이런 빈벽에 둘러싸여, 그러니까 어려움에 쌓이는데, 요즘에 더구나 중국마저도 우리 롯데를 사드 때문에 또 괴롭히고 있는 것 같아요. 괴롭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에 좋은 우리 지도자가 계시다고 하면은 현명하게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우리는 이거 방어수단이다. 니네들이 뒤에서 밀어줘가지고 하는 이 행복이 때문에 그런다 말이야. 이런 말을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30페이지입니다, 30페이지. 그 다음에 이제 4차 산업이라는 말을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죠? 4차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따가 우리 최 교수가 자세히 하기 때문에 난 자세하게는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4차 산업이 되면 제일 우리가 걱정거리가 뭐냐면은, 야, 우리 미래 일자리는 말이지 기계가 다 하니까 일자리가 이게 걱정이다. 요 얘기는 또 우리 복지에 관련된 얘기니까 또 복지경제에서 조금만 얘기하겠다.
앞으로 미래 일자리는 그렇게 전부 송두리째 없어지는 게 아니고, 첫째는 세분화된 이런 그 작업의 작은 일자리가 많아지고, 이건 집에 가만히 앉아서 온라인으로 한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두 번째, 일자리가 짧게 이렇게 되지 장기간의 사람 고용해갖고 안 한다. 예. 세 번째는 일자리를 매기는 그 기업주하고 만날 필요도 없다. 그냥 집에 앉아서 말이죠. 상호간에 그냥 그 합의해서 일을 시작한다. 네 번째, 그 다음에 한 사람의 근로자가 여러 가지의 일을 동시에 하게 된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나는 수학만 잘해, 나는 뭐만 잘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넓게 이렇게 창의적인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근로 시간도 상관이 없고 잠자다가 마음대로 해도 좋고, 근로 장소도 지가 놀고 싶으면 저 강릉에 가서도 이걸 해도 되고, 그 하와이에 날아가서도 일해도 되고, 세계는 하나같이 이렇게 된다 이거야. 장소와 이거 시간 구애를 안 받는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뭐냐면은 이 프로그램이 전부가 자동화되어 있고, 사람은 바로 그 자동화된 거기에 정형화된 이런 업무 보는데, 비정형화된 것은 전부가 기계가 한다. 그 마지막으로 이것은 한국의 일자리나 인도의 일자리나 베트남의 일자리나 똑같이 이제는 국경을 넘어서 다닌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들 잘 길러가지고 창의성 있는 애를 길러놓으면은 한국의 일자리는 인공지능에 다 뺏겠다 이런 소리 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왜? 인도의 일자리가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을 그렇게 뭐 생각도 안 하고 따져보지도 않고 걱정하지 말라 이거예요. 저 인도네시아 일자리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 앉아서 하는 거예요. 여기 앉아서. 그러니까 그렇게 바꿀 물 정도로 걱정은 없다. 그 다음에 31페이지에 보면은 뭐냐면은,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경쟁력을 높이려면 강소 기업을 만들어서 강한 이런 기업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뒷페이지. 그 다음에 32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지금 또 한 가지 이제 여기서 그 기교 조정을 해야 될 게 개조를 해야 될 게 산업 간의 융합과 복합을 우리나라는 상당히 못하고 있다. 특히 우리의 그 서비스 산업이나 이 제조업 간에 이렇게 상호 연계나 융합이 돼서 유발 효과가 굉장히 떨어진다. 이건 정부에서 나오는 숫자입니다. 한국은 0.23밖에 안 되고, 프랑스 같은 0.5가 되고, 미국 0.4인데 우리는 서로 연계하고 그리고 다른 짭이나 다른 기술이나 다른 산업을 받다는 유발 요소가 이렇게 떨어진다. 여기에도 좀 협력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기술 발전하고 산업 간의 융합이 확대될수록 확대되게 만들어야 되겠고, 그렇게 하기 위한 그런 그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된다. 미국의 그 샌프란시스코에 가시면은 산호세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산호세라고 하는 데에 가면은 거기에 그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데 있어요. 실리콘밸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냐? 대학 중심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거기에 스탠포드 대학이라고 하는 게 오늘날 미국의 먹거리 산업을 만드는 이런 학교예요. 왜 우리는 성균관 대학이 있는 명륜동 해화동, 서울대학교에 있는 그 관악 부근에, 카이스트가 있는데, 고려대학에 있는 그 안암인데, 안암. 그 다음에 뭐 서강대학, 연세대학에 있는 고를 갖다가 실리콘밸리처럼 이렇게 생태계를 조성을 해줘라 이거야. 그럼 왜 조성해줘라 그런 말을 하느냐?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두 가지, 중소기업이 잘 안 된다고 그러고 농업이 잘 안 된다고 그러죠. 농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서 농민들은 정부에 기대를 하고만 하지 좋은 생각 안 하려면, 중소기업도 뭐 여러분들하고 뒤져보면 알겠지만 여기에 이런 지원금의 지원 정책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대학이 있는 데에다가 산업 생태계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대학에 다니는 학생이
반짝거리는 그런 그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엊그제 신문에 났죠. 학생이 사장이 되고 교수는 거기에 기술 과장이 되고 말이지. 이렇게 해서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군대도 이런 식으로 군대 만들지 말고 이스라엘처럼 만들자 이거야. 군대 가서 산업기능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전산을 하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를 하고 그리고 여기서 거기 그 그룹 창업을 하고 그렇게 되면 훨씬 이게 강군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술 배워가지고 나와서 중소기업부터 들어간다. 거기에 실적이 쌓이면 그 다음에 공기업에 좋은 자리에 들어가게 기회를 줍니다. 공기업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닿기 시작하면 대기업에서 볼 거 아니에요? 그럼 스카우트에서 이렇게 올라가게 해야지. 도움도 안 되는 무슨 대학교 댕겨갖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이제는 안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선 취업을 하고 고등학교 나와 후 진학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해야 되겠다 하는 게 개조의 제 아이디어입니다. 뭐 채택하거나 말거나 저는 뭐 이런 소리 짓거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도 똑같은 소리가 이렇게 있으니까 읽어보시기 바라고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36페이지에 창업하고 벤처기업의 지원 방안. 이거는 우리 지금 정부에서 이미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일본에 보면은 창업과 벤처의 사모펀드를 만들어서 애들한테 투자하게 하고 이것에 대한 위험 보고 얘들이 성공하고 실패한 이유는 반반입니다. 실패한 것만 정부에서 지원해줘라 이거예요. 두 번째 벤처 투자에 대해서 법인세를 공개해줍니다. 이거 기획재정부의 이 자료입니다. 그 다음에 건너페이지 3번 창업 벤처의 공공조달 시장을 진입이 가능하게 하고 그 다음에 크라우드 펀딩에서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이런 얘기는 좀 전문화되니까 이런 이제 그 당국자가 이걸 보면은 아마 채택하겠죠. 그 다음에 38페이지에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여기에 자동화, 스마트화로 이렇게 따라야 되겠다. 이건 이미 우리나라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여기 요약을 해서 해놨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제가 하는 건 이제 마지막인데 요즘에 그 새누리당이 지난번에 정권을 잡을 때 경제민주화 김종인 선생이 해서 경제민주화 했고요. 그 다음에 이 김종인 선생이 나중에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으로 가가지고 다 망하려고 하는 민주당도 살려놓고 경제민주화하니까 또 이게 일어나고 말지. 그 다음에 우리 그 아주 존경하는 그 서울대 총장했던 정모 총장이 또 동반선장. 이게 개념이 같습니다. 같은데 이게 아주 좋은 말씀인데 이 경제민주화는 왜 하려고 하느냐 하면 아까 이제 제가 처음에 그 모두의 제도 설계할 때 양극화라는 얘기 있죠. 양극화라는 건 뭐냐면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이 너무 이 간격이 심하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 양극화에 이렇게 된 사회는 이건 병든 사회입니다. 병든 사회니까 이걸 경제민주화로 이렇게 해보자 하는 게 경제민주화의 이런 내용인데 경제민주화는 대기업으로 하여금 순환출자를 못하게. 순환출자라는 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예를 들면 A라는 기업이 큰 기업이 자기 A 기업을 갖고 있는데 여기 B 기업에다 또 투자하는 거예요. 그리고 B 기업을 지배합니다. 또 자기 그 자회사에 또 C 기업에다 또 투자하는 거예요. 또 요거 지배하는 거예요. B 기업 이렇게 해서 순환 출자를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것은 1%, 2%밖에 안 되는데 전체 그룹을 지배한다. 그래놓고 어떻게 하느냐? 중소기업을 잡아먹어요. 중소기업을 잡아먹는 겁니다. 중소기업이 기술에 이러면 흡수해버리고 그 다음에 하도급에 어렵게 만들고 그 다음에 시장을 점유하고 이런 등등에 이렇게 하니까 중소기업이 들어가서 우리 애들이 공급받아고 먹고 살아야 되겠는데 이게 못하게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하느냐?
지금 이재영이를 갖다가 감옥에다가 특검에서 집어넣고 그런 방법 갖고는 이거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그렇게 한 것은 미국의 경우는 트리플 A라고 해서 엔타이 트러스트 로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내가 보기에는 좋은 제도가 아니에요. 좋은 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얘기한 대로 공익의 조정에 국민에게 너무 힘들게 하고 중소기업을 막아야 된다니까 공익 조정에 삼심제를 둬서 이것도 좀 서로 평화스럽게 협력관계를 만들고 그렇게 되면 뭐가 좋으냐? 대기업은 자원과 기술과 인력과 연구의 이 내용을 중소기업에 도와주면은 중소기업은 그 범위에 대해서 대기업의 계열화가 되고 아주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 경우에 그 다음에 거기에 인력이 가만히 볼 때 그 기업의 주인과 그 다음에 근로자 사이에 서로 협력을 할 필요성을 느끼고 이것도 극단적으로 노조가 또 버티면은 공익위원회에서 너 하지 마라 이거야. 이거는 협상 갖고 우리는 안 되니까 헌법에다 넣어가지고 법률로 결정을 최종적으로 자동적으로 지게 이게 제가 이 균형의 메커니즘에 제안하는 말씀이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근로자도 가만히 보니까 노조를 이렇게 한 것뿐만 아니라 보니까는 삼성이 중국에다가 롯데 같은 중국 베트남에다 잔뜩 투자해놨는데 해외 투자가 회귀합니다. 공급으로 전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일자리 생기고 우리 국민소득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우리는 강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여기 이 플라카드 모양으로 발전 동력이 여기서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 건데 이 경제민주화 이것은 사실은 우리 헌법에 있는데 헌법에 규정이 되는데 거기도 41페이지에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 그러나 우리 경제민주화는 강하게 의해서 이렇게 기업을 혼내자 이런 방법 그 다음에 그 기업주를 갖다가 감옥에 집어넣어라 이렇게는 돼 있지 않고 그 경제력의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을 위해서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는 이런 그 내용의 경우를 민주화라고 이렇게 이름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 임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